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북한 관련 서적을 읽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상의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제가 저번에 북한 관련 서적을 읽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죠. 이번에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요, 보이시나요? 이 책은 뭐 제목이 번역을 해보자면은 뭐 The Great Leader, 뭐 위대한 리더와 그다음에 뭐 파일럿, 뭐 파이터 파일럿, 뭐 전투 조종사, 위대한 리더와 전투 조종사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 이 책은 녹음석이라는 녹음속인지 녹음석인지 약간 영어 표기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 녹음석일 거예요. 이라는 그 미그 조종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출현을 하게 되었는지와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이 책의 주인공인 노금석은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태어났어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납니다. 노금석의 아버지는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지역에 세운 비료 회사의 책임자였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보통의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피폐했습니다. 뭐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을 했는데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4명 중 1명 정도 빼고 3명은 대단히 어렵게 살았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헌데 주인공의 아버지는요, 대단히 실력과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 비료 공장의 책임자로 가게 되고, 이제 그 노금석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 끼어들잖아요. 뭐 여러분들 간단히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뭐 2차 대전에 끼어들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패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름 사람들을 모아 일본과 투쟁을 하던 이제 김일성은요. 김일성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김일성이 원래는 그 독립운동가였어요. 예, 독립운동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막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어, 나름 사람들을 모아서 일본과 투쟁을 하고 있던 그 김일성은요, 한반도의 북쪽을 러시아와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러시아 쪽에서 지금의 북쪽에 들어왔을 때 김일성도 거기에 합류를 해가지고 정권을 창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자 이게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는 러시아 애들이 들어와서 러시아에 힘을 입어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게 되고, 여기는 미 군정이 들어서서 여기 이제 이승만 정권이 뭐 생기게 되고, 대충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의 시나리오가.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당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죠? 예. 정권이 수립이 되고 창립이 돼도 이 정권이 자리를 잡는 거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온갖 이념과 혼란과 갈등이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되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나서 혼란의 틈바구니를 김일성이 치고 들어올 때 그 당시 소련의 군인들이 북한에 주둔을 했었고 민간인들에게 온갖 나쁜 짓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대한민국도 혼란기였죠, 그죠? 그리고 북한 또한 혼란기였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처음부터 북한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공산주의를 대단히 신봉하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마도 이 주인공 노금석이라는 사람, 노금석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유복했던 환경 탓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북한도 정권을 김일성이 잡기는 했지만 여러 제도나 시스템을 시행해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점이었죠. 일본이 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이미 벌써부터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서둘러 한국에서 철수하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 이제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의 이 아버지도 받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히 연금을 비롯해서 그 자신을 고용한 그 일본인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게 되죠.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서둘러 철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 거예요. 예.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미 철수해버린 일본인들도 못 만나고 결국 가족은 북한에 놔둔 채 한국에 있게 되고 그러던 중에 전쟁이 나죠. 예, 한국 전쟁이 납니다. 이런 혼란기 때 가정이 어쩔 수 없이 해체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 노금석의 집안은 급격하게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요. 어떤 타겟책으로 이 노금석이 이제 공군을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은 집안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노금석의 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에게 고용이 돼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유복하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본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봐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인터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노금석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인터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공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일성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항일투쟁 게릴라 정도는 이끌 능력이 될지는 몰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할 능력은 가당치도 않은 사람이었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네. 더 재밌는 것은요. 그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이제 스탈린이나 이제 마오쩌둥.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소련은 스탈린이 있었고 중국에는 마오가 있었죠. 마오쩌둥.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은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김일성은 말을 안 듣죠. 예. 그래서 김일성은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울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네가 정전쟁을 일으키겠다면은 내가 탱크 부대를 보내주겠다는 스탈린의 제안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김일성이 좀 더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물자를 충분히 받은 뒤에 전쟁을 일으켰다면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김일성이 조금 기다렸으면 실제로 대규모의 탱크들을 스탈린이 보내려 했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헌데 막상 전쟁을 일으켜보니 처음에는 다 이길 것 같고 빨리 장악할 것 같았는데 미군이 제대로 개입을 하면서 여우 같은 스탈린은 강 건너 불구경 모드로 돌입하죠. 대한민국에 이미 잠입한 간첩들과 사회주의 물을 먹은 자신을 도와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예. 움직임이 없는 거죠. 마오쩌둥만 중국군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것도 김일성을 지지하고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명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앞마당에 미군이 장악하는 것이 대단히 싫었던 거죠. 지극히 자기 자신에 관한 이유 때문에 도움을 주은 거지, 뭐 김일성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아니면 뭐 대의 명분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이 서로 뭔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각자 다 그걸 뭐라 그러죠? 동상이몽이라 그러나요? 그 말을? 각자 다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계산 속이나 노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이 저자는요. 김일성이 얼마나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바보 취급 혹은 병신 취급을 당하고 모욕과 무시를 당해왔는지가 러시아가 붕괴되고 나서 90년도에 문건들이 공개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 셋이 다 사망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흥미로운 대목이요. 이 당시에 미국은 이제 사브레, 뭐 공군 기종, 사브레라는 기종이
주류 공군 전투기였다면요, 러시아는 이 미그, 이 러시아는 이 미그라는 기종이 주류 공군 전투기였습니다. 이때 미군 내에서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이 그다지 좋은 대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종의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 미그 전투기를 타고 미군 쪽으로 귀순하는 이에게 10만 불을 주는 플랜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와, 대단하죠. 예, 미화 10만 불이에요. 원래는 이게 만 불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 펜타곤에 보고가 되었는데요. 공식 매체에는 10만 불로 나오게 됩니다. 예. 원래 제안한 사람은 야, 그 미그 비행기를 타고 귀순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만 불을 주자. 어떤 심리전의 일환이죠. 그죠? 어차피 걔네들 전투기 조종사들 굉장히 대우도 안 좋고 처우도 막 굉장히 안 좋고 하니까 이거를 타고 귀순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만 불을 지급하면은 어떤 귀순 도미노가 일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심리적인 전술로 만 불을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게 어떻게 중간에 말이 바뀌었는지 최종적으로 공식 언론 매체에서 나올 때는 10만 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러한 계획은 전쟁에서 패배해 코너까지 밀린 북한의 대규모의 미국의 공습이 자행되고 있던 중에 전쟁 휴전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 시간대가 타이밍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션 물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퍼레이션 물라를 시행을 딱 하기로 한 그때가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에서 밀려가지고 거의 코너까지 밀린 거죠. 밀려가지고 이제 미군의 공습이 막 자행되고 있던 중에, 그리고 막 전쟁 휴전을 하기 전에 그때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헌데 이 녹음석이 최신 미그 15기죠를 타고 한국으로 귀순하는 사건이 1953년도에 벌어집니다. 1953년도에 벌어집니다. 한국 내 김포에 있는 공군기지는 난리가 나죠. 최신 기종 미그기는 미군이 부품을 분리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고요. 주인공 녹음석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조사 및 신문을 받습니다. 미국의 조사관들은 우리가 오퍼레이션 물라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제 그 귀순을 하면은 10만 불을 주겠다는 그런 안내가 적힌 그런 삐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숱하게 뿌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가 보고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 자유를 찾아 귀순한 것뿐이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지만 한동안 야, 돈을 보고 귀순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고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아무튼 결국 이 주인공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대학도 졸업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3명씩 낳아서 살면서 살아가죠.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였고 탈북을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는 있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 애비인 김정일보다 더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의 실망을 넘어서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이분이 아직은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네. 제가 아주 짧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몇몇 인상적인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대략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뭐 북한 정권의 선택을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잖아요. 자, 북한 정권이 있어요. 뭐 여기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핵 포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핵을 끝까지 고집하는 걸로 가는 거. 이 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정권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개혁 개방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개혁 개방하면은 외부에서 다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붕괴로 가게 돼 있고요. 핵 고집을 하게 되면은 뭐 그래서 계속 고집하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재를 하고 있죠. 지금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죠. 제재가 더 심해지면은 완전히 돈줄이 마를 거예요. 예, 돈줄이 마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쿠데타라든지 아니면은 암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그 외 여러 가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이 정권은 망한다.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징조와 조짐을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1번은 물 건너갔습니다. 예.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까요? 예, 절대 안 합니다. 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 라는 거는요,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요, 야, 사단이 회개하겠다로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단이 회개할 것 같으세요? 사단이 회개할 것 같냐고요? 절대 안 해요. 네. 그럼 이제 2번으로 가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북한 정권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모든 사람들이 구경을 했어요.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에 한 핵실험은 굉장히 뭔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2번으로 간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뭐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암살이라든지 뭐 내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쿠데타는 확률이 적죠. 왜냐하면은 우선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독재 국가다, 공산 국가다, 뭐 이런 표현이 다 맞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언급해야 하는 말은 김씨 일가를 떠받드는 종교 국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정확히 하면은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종교 집단이 대다수의 서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긴 좀 뭐하고 범죄 집단, 이상한 집단, 뭐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시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김씨 일가를 떠받드는 종교 집단인데 이런 집단에서는 그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아들도 신이고 계속 그렇게 신으로 떠받드는데 다른 사람이 신이 되는 거를 인정할 리가 없죠. 용납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선 강력한 이인자가 등장하게 놔두진 않죠. 예. 당정 단적인 예로 고모 부인 장성택을 찍어내는 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어, 저는 최고 지도자를 따르다가 자신들도 안 좋게 엮일 것을 두려워한 권력층 엘리트에서 어떤 뭐 암살을 시도한 뒤에 김정은이 죽고 나서 북한이 내전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침 밀림의 왕 사자가 딱 죽었어요. 원인 불명으로. 원인이 규명이 안 돼. 분명히 누가 죽인 건 같은데 원인이 규명이 안 돼.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밑에 고만고만한 애들이 싸우는 거죠. 뭐 늑대, 하이에나, 살쾡이 등등등 뭐 전투력이 고만고만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싸움박질을 하는 거죠. 예. 패권을 놓고 싸우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안보를 명분 삼아서 중국이 개입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개입을 해서 상황을 진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명분 삼아서 중국이 개입을 하면은요, 분명히 그 북한에는 친중 정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거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마지막으로는요, 뭐, 암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내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의 개입, 이런 순서가 아닌 1, 2, 3번에서 뭐 4번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먼저 뭐 대한민국이 전쟁을 먼저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먼저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인한 선제 공격도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죠. 아니면 이게 선제 공격이 될지
아니면 얘네들이 뭔가 더 심한 도발인데 그 도발의 수준이 너무 도를 지나쳐서 그거에 대한 반응, 그거에 대한 억제로 맞받아 치는 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허나 유엔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뜯어 말리는 것을 비웃고 며칠 전 핵실험 강행했죠, 그죠? 이제는 이유가 무엇이 되든지 어떤 이유를 대고 먼저 대한민국과 미군 주도로 선제 공격을 감행해도 어떤 면에선 괜찮을 지경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무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내 고위층이 막 호출받아서 백악관도 가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헌데 무엇이 되더라도 어떤 대가 지불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오래전에 지나갔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어떤 물리적 충돌의 피해와 강도를 조율하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피해 내지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피하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마 아직도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야 한다. 뭐 주의 사랑으로 대하고 퍼줘야 한다. 뭐 생각하는 바보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죠? 오랜 시간의 호의와 관용과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고 속여왔는지 다 드러났죠. 예, 열심히 보냈던 자금 그리고 뭐 인도주의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들 다 얘네들이 어떻게 썼는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용해 먹고 속여왔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다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 제가 원고를 작성해서 만드는 시점에 어떤 독자분에게서 카톡을 받았어요. 네,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사진들을 카톡으로 제가 접했네요.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뤄갈 것인가.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 방송이 정치 방송이 아니라서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송이라서 뭐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정권도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어차피 북한도 그런 노림수가 없어서 내부의 불만은 쌓여서 뭔가 건수를 찾고 있는 쪽으로 점점 증폭해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뭔가 정치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판에 어떤 노림수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가고 있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